편안함의 습격은 저자의 논픽션 인문교양서로서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같은 과도한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불편함 속에서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노동, 배고픔, 지루함, 고통, 심지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적응하고 생존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런 불편함을 모두 제거한 채 살아가면서 비만, 만성질환, 우울, 불안,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 실제로 저자는 알래스카 오지에서 33일간 술록 사냥을 하며 자급자족하는 극한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과연 불편하게 사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마크 시어리 박사는 죽지 않을 정도의 고생은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문장에 심취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리는 단련이라는 개념에 관한 연구를 접하게 됩니다. 이 개념은 불가능한 것에 압도당하거나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은 좋지 않으며 최적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리는 동물을 대상으로 단련 현상을 실험한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중 하나가 스탠퍼드대의 다람쥐 원숭이 스트레스 연구였습니다. 연구진은 10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어린 원숭이를 가족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들은 성장했을 때 가족의 보호에 머물러 있었던 또래들에 비해 훨씬 뛰어난 활동성과 현실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리는 단련 현상이 인간에게도 적용될지 궁금해졌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죠. 먼저 미국 내에 지극히 평범한 2,5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은 이들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이의 죽음, 폭력, 홍수, 지진 등의 스트레스 요인을 몇 차례나 겪었는지와 건강 상태, 행복감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평생을 보호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 비해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적 안녕 지수가 높았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으로 시어리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온갖 과제들로 연구 범위를 넓혀나갔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약간의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실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흥미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갈수록 도시 안에 자신을 우겨넣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서명될 당시 도시 인구는 5%에 불과했지만 약 100년 전부터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미국인의 약 84%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훨씬 더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죠. 여기에 더해 서비스, 건강관리, 영양식품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게다가 오늘날에는 대도시 아파트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없이 흥미로운 사실은 돈이 도시와 농촌 간의 행복 격차를 메워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농촌에 사는 거주자들이 도시의 부유한 거주자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촌 지역 거주자에 비해 불안에 시달릴 확률이 21% 더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39% 더 높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미국인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2617번 터치하면서 화면을 보는데 2시간 30분을 소비합니다. 지난 수십 세대 동안 인류는 디지털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하루에 평균 11시간 6분을 휴대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같은 디지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쪽의 한 과학자는 이것을 따분함의 죽음이며 이는 모든 사람한테 악영향을 줄 정도로 매우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행병처럼 번져버린 따분함에 결핍은 사람들을 소진시키고 정신건강에 여러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따분함이 우리의 정신, 감정, 생각, 욕구, 필요에 대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리 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집중 모드와 비집중 모드입니다. 집중 모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때, 과제를 수행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TV를 볼 때, 대화를 할 때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뇌는 집중 모드가 됩니다. 비집중 모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 모드에 필요한 자원들을 복원하고 재구축하죠. 비집중 모드에서 보내는 시간은 업무를 완수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디지털에 사용하는 주의력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주의력은 모두 집중 모드에서 소비됩니다.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현대의 삶은 우리의 뇌를 혹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는 따분함을 느낄까요? 여기 두 동굴 거주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풀숲에서 각자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A는 따분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B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A는 열매를 더 많이 딸수록 남아있는 열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찾아내고 수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들이는 시간에 비해 얻는 열매가 적어지면서 따분함이라는 불편한 기분이 생깁니다. 이 따분함은 A로 하여금 손쉽게 열매를 딸 수 있는 다른 풀숲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A는 여러 풀숲을 돌아다니며 따기 쉬운 열매를 수집합니다. 1시간 뒤 1kg의 열매를 얻고 나머지 시간 동안 작은 얼루경향을 사냥하죠.
비도 따기 쉬운 열매를 채취합니다. 하지만 따분함이 없기 때문에 한 풀숲에서 계속 열매를 따죠. 하지만 점점 딸 수 있는 열매는 사라져갑니다. 비는 따분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모릅니다. 이렇게 한 풀숲 전체를 돌아다닌 결과 1kg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번엔 실제 연구 사례를 보죠. 1950년대에 영국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15분 동안 전화번호부를 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분해진 사람들에게 일률적인 창의력 테스트를 보게 하죠. 하나는 스티로폼 컵을 색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하는 실험이었고, 또 하나는 3가지 낱말을 보여주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원격연상 단어 검사였습니다. 그 결과 따분함을 느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2가지 실험에서 훨씬 많은 답을 내놓았고 훨씬 창의적이었습니다. 저자는 알래스카의 여정에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루 이상 굶어본 적이 없었고 이런 깊은 허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는 먹을 것이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었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기보다 밥 먹을 시간이 되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했을 때에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의 70% 이상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이 수치는 2030년이 되면 86.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다가 어느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효과가 사라지는데요. 영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평균 5주 2일 43분 시점부터 다이어트를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몇 주도 못 가서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체지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뇌는 우리를 더 배고프게 만듦과 동시에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 연구팀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1kg 감소할 때마다 뇌가 무의식적으로 허기를 증가시켜 100칼로리를 더 먹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은 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을까요? 먼저 왜 음식을 가공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을 가공하는 이유는 음식을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먼 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해, 식감, 맛, 미네랄과 비타민 함량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음식들이 칼로리 밀도는 높은데 포만감이 덜하기 때문에 과식하게 만들어 살을 찌게 한다는 것이죠.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는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연구 중 하나에서는 현대인이 평균 하루 15시간 음식을 섭취하며 우리가 먹는 간식이 1978년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비만 문제를 넘어서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인간의 몸이 배고픈 시기를 활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상태는 장기적인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종의 자연선택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대사 활동을 하며 죽었거나 손상된 세포들이 이때 대량으로 제거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대학교와 존스홉킨스 대학교를 포함한 16개 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따르면 배고픈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신장 전문가이자 비만 코드의 저자인 제이슨 펑 박사는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합니다. 배고픈 늑대하고 막 식사를 끝낸 사자를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배고픈 늑대입니다. 먹지 않고 버티면서 어느 정도 진정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아침 식사가 하루 3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가 다른 끼니에 비해 더 유익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하버드의 인류학자들은 목축과 농경 기술을 터득하기 이전의 인간들은 활동적인 육체를 유지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 운동선수나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전부를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사냥을 위해 하루 40km 이상을 달리거나 걷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거친 땅을 오가며 대부분 3km에서 9km 정도 나가는 연장, 무기, 무랑아리, 음식, 아이 등을 짊어지고 이동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인류학자 데이비드 라이클레는 긴 세월을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보내면서 수렵 채집 부족인 하드자 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선조들이 했던 운동이 건강과 심리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목표는 선조들의 하루 활동량과 칼로리 소모량, 신진대사 관찰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정보를 평범한 미국인에게서도 수집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그룹 사이에서 한 가지 뚜렷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체중 차이였습니다. 하드자 부족의 남성 평균 체중은 51kg, 여자가 43kg였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인은 각각 81kg, 74kg였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드자 부족 남성은 하루 평균 14.5km를 이동했고 사냥을 나가는 날은 32km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신체 활동 덕분에 하루 평균 체중 1파운드당 하루 평균 24칼로리 정도를 소모했고, 이에 비해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미국인은 17칼로리를 소모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드자부족 여성은 체중 1파운드당 20칼로리를 소모했고, 반면에 미국인 여성은 14칼로리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체중 대비 일일 소모량으로 따지면 전체 하드자족 주민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칼로리를 40%를 더 태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역사상 가장 초라한 건강을 지닌 인간들이 되었을까요? 인류가 신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큰 전환점은 약 1만 3천년 전 농업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곡식을 빻고 땅을 갈다 보니 상체는 더 강해졌지만 먹을 것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하체가 비교적 약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850년 무렵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약 4분의 3의 직업은 앉아서 하는 일이 되었고, 그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인은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더 늘었습니다. 성인은 6시간 반을 앉아있고 아이들은 8시간 이상 앉아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는 헬스는 어떨까요? 애초부터 운동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니다. 그런데도 헬스장들은 운동을 편안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패드가 부착된 의자에 앉아 관절을 또 다른 패드에 기대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를 잡고 고정된 경로를 따라 무게추를 움직이죠. 이는 자연에서 마주칠 만한 그 어떤 상황과도 관련 없으며 중요한 안정화 근육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들어 올렸던 물체들은 헬스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균형 잡힌 물건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근육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조상들은 단순히 정해진 횟수만큼이 아니라 일이 끝날 때까지 짐의 무게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알래스카의 모든 여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간 저자의 모습은 아포칼립스 영화에 나올 법한 주인공 같았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 수북한 수염, 온몸에서 비린내와 가축우리 냄새가 진동했죠. 현재 도시인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네바다 대학교의 인류학과 교수 스테파니 슈노르는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미생물, 바이러스 등과 이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꼽힙니다. 슈노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살균하는 온갖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접촉한 물건의 표면, 음식, 몸 등 수시로 소독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미생물에 극히 적게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균이나 미생물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무해하며 오히려 많은 경우 유익합니다.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이러한 미생물과 동맹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우리는 미생물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미생물들은 우리에게 면역 체계와 스트레스 저항력을 선물함으로써 질병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강건함과 회복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은 특정 병원체를 모방한 항원을 경험하면서 면역력을 키웁니다. 자연계의 광범위한 미생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은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생물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쉽게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강한 면역력을 갖습니다. 건강에 몇 차례 타격을 입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병에 걸려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